저희가 오늘 얘기해보자고 했던 주제는 이제 AI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얘기였고, 그래서 최근에 AI 트렌드와 이제 AI 이슈와 더불어서 항상 언급되는 키워드 위주로 얘기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제 생각나는 키워드와 그 내용의 부가적인 이제 추가 내용들을 좀 가지고 와봤고요. 여러 영상들과 뭐 다큐멘터리와 이런 것들을 참고를 했으나 사실 저도 이제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크게 정리는 못했고, 이제 와서 같이 이 주제에 대해 키워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키워드 위주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AI가 이제 최근의 기술적인 이슈로 떠오르게 됐고, 그 대표적인 발돋움을 하게 됐던 게 사실은 뭐 오픈 AI의 챗GPT가 조금 이제 대중화되기 시작하면서 AI, 우리가 이제 옛날에 생각했던 그 AI의 기술이 좀 많이 보편화되기 시작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단순히 이제 AI가 막 이런 식으로 뭐 검색 엔진으로 쓰이고 챗GPT로 막 대화할 수 있고 이렇게만 알던 세상에서 조금 벗어나게 된, 그러니까 조금 더 확장하게 된 이슈는 이제 작년 노벨상이죠. 작년에 이제 2025년도에 이제 진행을 했던 노벨상에서 이제 노벨 과학상의 대부분의 뭐 물리학, 화학 등등의 상을 AI와 연관된 분들이 받게 되면서 AI가 거의 이제 과학과 기술에 있어서 진보적인 우리나라의 이제 5차 산업혁명을 가지고 올 수 있는 화두로 떠오르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상 분야가 제가 알기로 이제 물리학상, 화학상, 뭐 생리의학상, 문학상, 평화상, 경제학상 이렇게 있는데, 문학과 평화는 좀 주제가 다른 궤를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나머지 4개의 분야에서 제가 알기로는 AI 관련된 분이 수상을 하면서 이슈가 많이 됐던 걸로 저는 이제 기억을 하고요. 화학이랑 물리학만 그런 쪽의 분이 받지 않았나요? 경제도 막 그런 분이 받았나요? 제가 알기로는 다 관련이 되어 있던 분이었던 것 같은데, 잠시만요. 조금만 더 찾아볼게요. 물리랑 화학이네요. 그쵸. 왜냐면 저는 딱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물리랑 화학. 물리학상은 이제 인공신경망을 이용하는 기계학습, AI 러닝, 그러니까 머신러닝의 기반을 구축한 교수님들이 타셨고, 물리학상과 화학상. 그러니까 물리학상 그랬고, 화학상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단백질의 구조와 기능을 예측하고 설계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교수님들과 딥마인드 CEO가 타게 됐네요. 맞아요, 저게. 그래서 좀 혁신적이었던 거는 어찌됐든 AI와 관련된 기술 개발자가 또 딥마인드 CEO가 또 이런 상을 받게 되면서 이게 맞냐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기는 했는데, 그래도 업계에선 좀 인정하는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크게 어떤 학회에서 반발하는 식의 성명을 낸 것도 제가 보진 못했었고, 그냥 이런 흐름으로 추세로 가는 것이 좀 용인되는 분위기였던 것 같고요. 생리의학상도 이제 슬슬 조금 AI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의 기사들도 조금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작년은 화학상과 물리학상이었던 것으로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그러면서 이제 AI가 정말 큰 이제 단순히 대중화된 산업적인 측면이 아니라 이제 기술 분야의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정말 뭔가 핵심 사회 혁신 키워드로 떠오르게 됐다.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AI가 밀접하게 된 거는 좀 대중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AI가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이제 조금 더 얘기를 해보고 싶었고, 그래서 일단 먼저 생각이 났던 건 검색 엔진의 변화였어요. 그러니까 요즘 트렌드에서
저희 때는 이제 M세대 때는 네이버에다가 다음에다가 검색을 하는 게 네. 다음 네, 되게 평이한 검색 패턴이었고, 그리고 뭐 조금 더 좀 글로벌하다 하면 구글 검색을 많이들 이용을 했었죠. 옛날 야후를 했죠. 야후에서 시작을 네. 했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당연히 사이트, 검색 엔진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는 게 당연했던 세대에서 그게 이제 막 기사와 블로그와 이제 글로 그 검색을 했던 시대에서 지나서 Z세대, 알파세대로 넘어가면서 유튜브가 큰 검색 엔진으로 떠올랐어요. 약간 쇼츠나 이런 걸로도 빠르게 정보를 습득할 수 있기도 하고 좀 더 구체화된 정보를 얻기에 좋잖아요. 영상이라는 매체 자체가. 그래서 유튜브로 넘어갔는데 최근에는 그 유튜브에서도 이제 유튜브 플랫폼에서도 이제는 AI로 넘어가게 되는 이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많은 분들이 이제 AI를 통해서 많이 이제 검색을 하시고, 이제 검색을 잘하는 법 해가지고 이제 유튜브에도 많이 뜨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AI에게 검색을 요청했을 때 AI가 어떤 정보를 끌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나무위키 이런 정보를 끌어와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얘기를 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논문과 기사에 기반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나에게 정보값을 대답해줘 라는 식의 대답을 했을 경우에 이제 뭐 검색이 조금 더 깔끔하게 될 수 있다거나 뭐 가짜뉴스를 좀 걸러낼 수 있다거나 이런 식의 검색 엔진을 강화하는 방향의 뭐 프롬프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유튜브에서 뜨는 걸 보고 검색 엔진 자체가 이제 AI로 많이 넘어가는 추세구나 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가짜뉴스 같은 게 AI에 잘 걸러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저희가 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을 했을 때는 이게 기사인지 블로그에서 개인의 이제 의견인 건지 아니면 뭐 카페에서 그냥 흔히 나누는 이제 잡담 같은 건지 그러니까 구분이 됐었고, 이게 출처가 나무위키인지 뭐 논문인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뉴스에 대한 판단력이 조금 더 정제돼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AI는 그것들을 다 뭉뚱그려서 진짜 1대1로 대화하는 형식이다 보니까 이 가짜뉴스와 이 알고리즘의 이제 필터 버블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가 좀 큰 화두가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정확한 정보값을 더 돌려받기 위해서 검색 엔진으로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이제 그런 프롬프트를 어떻게 AI에게 입력할 것이냐, 어떤 입력값을 주고 좀 더 정제된 정보들을 얻을 것이냐라는 게 좀 화두가 되는 것 같고요. 근데 그 어찌됐든 정제된 정보값을 주는 과정에서 얘네들이 수집한 정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수집한 정보들에 대한 저작권 이슈가 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결국에는 이 AI가 발전하면서 어떤 방대한 양의 자료들을 자신들이 갖고 있어야 그 안에서 이제 필요한 정보값을 선별해내고 구분해내고 정제해서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이 방대한 자료들을 어떤 것들을 넣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게 좀 무분별하게 수집됐던 정황이 이제 어떤 증인이 이제 내부 고발을 하게 되면서 밝혀지게 됐는데, 사실은 이제 이건 이제 오픈 AI 저희 챗GPT 개발에 참여한 젊은 엔지니어가 작년 말쯤에 이제 이게 이 저작권이 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무분별하게 정보를 다량으로 수집해서 이 GPT한테 학습을 시켰다 라는 식으로 고발을 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숨진 채 발견이 되면서 이제 좀 더 이슈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찌됐든 자살로 결론이 나긴 했더라고요. 뭔가 부검이나 뭐 이런 게 더 들어갔을 텐데, 왜냐면 이제 이 돌아가신 분의 어머님께서 뭐 화장실에 피 흔적이 있고 막 다퉜던 흔적이 있다 이러면서 이제 수사를 요청을 했었는데 결국엔 자살로 결론이 났는데,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이제 한마디를 더 얹었다고 해요. 뭐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식의 얘기를 이제 발언을 하면서 이제 일단락은 된 것 같은데, 어찌됐건 사실 우리 다 알고 있는 이슈잖아요. 저작권이 문제가 될 것이다라는 거는 흔히 야기됐던 불안 요소 중에 하나기도 하고, 또 이것뿐만이 아니고 시리도 최근에 이제 무분별하게 이런 그 사운드를 다 수집을 해서 우리가 어떤 분야에 관심 있는지를 듣고 마케팅에 활용을 하고 광고가 어떤 매체에 어떻게 뜨게 하는지를 이제 프로세스를 거쳤다는 게 드러나면서 결국에는 배상을 해주기로 했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배상을 해주기로 했으나 그 시리를 켜놨었고 그게 수집됐고 불필요하게 내 정보가 사용됐다는 사실을 뭐 증명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증빙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여튼 그런 것들을 하면 배상을 해주겠다 뭐 이런 식의 지금 얘기가 흘러가고 있는 것 같고, 저도 이제 기사로 봤던 게 이제 기사로 봤던 걸 기억에 의존해서 말씀드리는 거다 보니까 불명확한 정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배상을 하기로 했다는 사실 자체는 제가 봤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AI를 활용함에 있어서 이 사람의 동의를 얻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별하고 그 정보들을 잘 가져다 쓸 필요가 있다. 얘가 줬다고 해서 그 저작권 이슈가 다 해결된 게 아닐 수 있다 라는 거를 좀 인지를 하고 AI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약간 그 저작권 이슈라는 게 사실 기술의 발전에 함에 따라서 항상 대두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생각지 못했던 이슈들이 자꾸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저작권 가운데에서.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저작권 이슈를 엄청나게 걸고 넘어지게 되면은 기술적인 발전이 되게 힘들 것이고 우리가 사용하는 입장에서도 나의 그런 정보들을 내놓아야 사실 그치. 거에 대한 이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고, 예를 들면 시리로 따지면은 내가 그거를 사실 동의를 해야 그런 데이터들을 얘가 정보를 수집을 하고 그걸 기반해서 나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거에 대해서 강압적인 법적인 잣대를 들이미루면은 조금 기술 발전에 저해가 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해악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겠죠. 그런데 발전을 위해서는 그 정도는 조금 감수가 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근데 이거는 이제 막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는 계속 조율해 나가야 되는 방식이겠죠. 항상 저작권 이슈는 계속 뭔가가 생겼을 때 항상 발생했고, 그게 한순간 이슈로 떠올랐다가 점차 뭔가 정리가 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결국엔 뭐가 더 중요하냐의 싸움인 건데, 기술의 발전을 저해하는 거는 확실할 것 같고, 그러다 보니 기술의 발전을 좀 더 우선시할 것이냐, 이제 한 명 한 명의 저작권이나 뭔가 초상권이나 이런 권리 침해 이슈를 좀 더 중점적으로 볼 것이냐 라는 문제인 것 같은데, 아직은 뭔가 국제적으로 이렇다 할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게 아직도 이제 소송 싸움과 이런 논란의 중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건 저작권과 초상권은 이미 법적으로 명시된 권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정보들을 가져다 쓸 때는 조심을 할 필요가 있긴 한 것 같다 라고 생각하기는 했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로 가면 옳고 그름 너무 어렵죠. 이거는 계속 될 것 같아요, 저작권 이슈. 근데 사실 이 저작권, 뭐 초상권 등등의 이슈에서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워싱턴 포스트에서 AI 그 챗GPT 오픈 AI한테 소송을 걸거든요. 오픈 AI의 이제 최대 지주인 이제 최대 주주 중 하나의 마이크로소프트사에도 같이 피소를 하면서 소송을 제기를 하면서 어찌됐건 자신의 기사 내용이 거의 그대로 AI 답변으로 나오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의 저작권이 침해가 됐다 라고 주장을 하고 소송을 건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지금 또 찾아봤는데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이 나오진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재작년 이슈거든요. 재작년 여름 이슈인데 근데 이게 그 저작권을 너무 무단 사용하면은 그런 이슈도 생기는 것 같아요. 저작권을 너무 무단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1차 생산자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블로그를 한다던가 뭐 기사를 쓴다던가 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가치를 읽는 거잖아요. 사실 사람들이 이제 AI로 검색하고 이러면은
그런 가치를 그 사람들은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사실은 조금 사라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그 벌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지기 때문에 점점점 글을 기고하지 않는다던가 다른 식의 직업으로 변환이 될 거란 말이죠. 근데 AI 자체가 사실은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많은 정보들을 학습한 다음에 그걸 토대로 답변을 내놓는 아이이기 때문에 그 1차 그런 문서나 이런 것들이 점점점 사라지게 되면은 사실 이 AI에게도 좋지도 않고 더 최신 정보를 받을 수 없을 뿐더러 약간 가치 죽자인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디서 주워 들었는데 제가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찌됐건 AI 그 업계 사람들한테도 좋지 않으니 둘이 같이 공생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뭐 그런 거에 한편으로 애초에 뭔가 파워블로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따로 돈을 주고 AI 업체에서 돈을 주고 그 자료만 자기네들이 쓸 수 있게끔 해가지고 하는 방식으로도 진행될 수 있을 것 같다. 약간 이런 식의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법적으로 뭐 법이 정리된던가 하는 거에 따라서 아예 이게 같이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좀 같이 상생할 수도 있고 약간 이런 것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도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실제로 상업적으로도 많이 침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 사람의 고유한 그냥 창작권 자체를 침해하는 것도 문제가 되죠. 물론 뭐 사실 이제 그림도 만들고 그러니까 글도 쓰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있는 존재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다 사실 우라카이가 흔히 말하는 우라카이가 되게 쉬운 상황이 되고 사람들은 이제 그럼 도대체 어떤 걸 창작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의지가 많이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이게 또 상업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건 어찌됐든 뉴욕타임즈나 이런 워싱턴 포스트나 이런 사람들은 돈을 받고 구독을 시키는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 기사를 그대로 그냥 GPT에서 볼 수 있다고 하면 AI에서 볼 수 있다고 하면 누가 이제 구독을 할 거면 누가 그쪽에 돈을 쓰겠어요. 다 이쪽으로 몰려가지. 그러니까 사실은 흡수하는 거잖아요. 정보를 그대로 베껴서 저 사람들의 사업을 흡수시키는 거니까 이 정도로 비대해지는 게 맞나? 이 정도로 활용을 시키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 정보값을 그대로 가지고 가려면 입력을 할 때 뭐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 타임즈나 등등등의 기사를 쓰려면 그쪽에 어느 정도의 돈을 지불하고 정보를 가져와야 되는 것도 맞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조금 들고요. 이게 확실히 손해 쪽으로 가니까 손익 구조를 따졌을 때는 소송을 걸 만한 이슈이긴 한 것 같다. 돈이 오가는 문제라서 사실 더 그렇죠. 돈이 오가니까 거기서 그냥 이제 일자리 대체 얘기로 그냥 조금 넘어가면 AI로 대체될 수 있는 일과 대체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놓은 것도 있더라고요. 송기령 작가님이 이제 지식인사이드라는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막 얘기하신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 AI로 대체될 수 있는 일은 이제 프롬프트로 입력이 가능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 있고 프로세스가 명확해서 이들에게 제대로 입력값을 줄 수 있는 일이 이제 대체될 수 있는 일이다. 수능성, 근면성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오셨는데 뭐 시키는 걸 그대로 할 수 있냐? 그리고 성실하게 꾸준히 할 수 있냐? 그 두 부분은 대체가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거고 AI로 대체되기 힘든 일은 이제 사람을 만나는 일, 정서 교환을 한다거나 좀 관계성을 기반으로 해서 의지를 한다거나 아니면 좀 창의성을 가지고 혁신을 일으키는 시도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AI가 좀 지금으로서는 기능적인 툴이기 때문에 활용을 하기가 어렵다, 할 수가 없다라고는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AI 자체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공지능이라는 언어를 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인공지능이라는 단어가 인공의 지능까지 합쳐지니까 뭔가 인간이랑 비슷할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하게 만드는 단어인데, 사실은 AR이라는 게 되게 이제 인터넷이나 뭐 모든 자료들을 흡수해서 거기에서 뭔가 통계를 내가지고 가장 뭐 가까운 걸 우리에게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게 응용 통계학일 뿐이다라고 이제 뭐 소설가 테드 창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또 뭐 언어학자 에밀 벤더라는 분은 확률적으로는 앵무새 같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과 vs 문과인가 뭔지 아세요? 네? 이과 vs 이과 대 문과, 문과 대 이과가 몰라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 거기에 나오신 누가 얘기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근데 그 말에 대해서 나도 되게 좀 동의하는 바가, 인공지능이라고 하니까 뭔가 우리랑 비슷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제공돼 약간 뭔가 보조, 우리의 보조가 있다라는 느낌으로 좀 인간의 형태로 느껴지는 건데, 왜냐면은 항상 뭐 알파고부터 시작해서 인간 대 이제 AI 약간 이런 식의 대결 구도를 되게 많이 프레임을 씌워놨잖아요, AI 자체에.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더 인간에 가깝게 만들어야 되고 뭐 인간화 시켜야 되고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통계학 범위에 조금 더 가깝다 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좀 띵하게 맞은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보면 AI를 탑재한 로봇 같은 것도 인간형으로 만든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점점 인간과 똑같이 하려고 하고, 영화 같은 것도 보면은 AI가 인간과 이제 구조 대결하는 약간 이런 느낌도 있고 해서 그러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다시 한번 AI가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좀 정의를 좀 짚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확률적인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확률적인 직업을 갖고 있는 게 되게 AI의 대체가 많이 될 것 같고,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얘기를 하는 것 중에서 뭐 의사, 간호사가 있으면 사실 간호사는 뭐 정서적으로 환자의 이런 어떤 부분들을 조금 내만져 주는 것이 있잖아요. 그리고 환자에게 직접 뭔가 주사를 놓는다던가 뭐 이러는 건데, 사실 의사는 그 차트나 이런 거를 보고 이 사람이 어떠한 질병이 있고 과거에 뭐 이랬고 하면서 분석해서 그거에 대해서 뭔가 결과를 도출해내고, 그 다음에 뭔가 뭐 치료 방안에 대해서 제시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간호사보다는 의사가 좀 더 일자리 대체가 될 수 있는 거 있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약간 확률, 뭔가 분석 이렇게 하는 직업들이 대체될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확실히. 그러면서 AI로 대체되기 힘든 게 이제 말한 것처럼 정서 교환을 한다거나 사람 만나는 일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점점 더 앞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인간과의 커뮤니케이션, 맞아. 그리고 정서적인 것, 어떤 식으로 이제 사람과 대할지, 교류하는 것과 말하는 것, 약간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게 더 중요하지 더 쉬워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AI가 생기면서 그게 조금 더 중요해지는 거죠. 쉽다기보다는 더 중요해지게 되는 것이죠. 진짜 그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고, 세계적으로 연결이란 키워드가 그 당시에 엄청 화두가 됐었고, 뭐 지구 건너편에 있는 사람도 인터넷만 연결이 되면 뚝딱뚝딱 대화도 할 수 있고 얼굴도 볼 수 있고 뭐 하는지가 다 보이는, 한눈에 훤히 보이는 이런 세계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본질적으로 우리가 연결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람과 사람과의 연결은 이제 사실 피부가 맞닿고 정서적인 교환을 하고 이제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어떤 커뮤니티가 활성화되고 이 사람과 어떤 집단에 있다는 집단감, 이제 소속감 같은 게 강화되고
사실 결국에 사람이 어떤 걸로 살아가든지에 대한 본질로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사람들이 뭘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냐, AI랑 우리가 차별점을 갖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이제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에 좀 더 다가가게 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인문학 얘기를 한 거예요. 인간의 본질은 무엇인가. 점점 더 그치. 인문학에 대해서 약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실 정서 교환이라는 건 인간과 인간의 관계니까 인간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야 좀 정서에 대해서도 조금 다가갈 수 있고 해서 이제 인문학이 정말 더 중요해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되게 쉬면서 느끼는 게, 나를 알아야 상대방을 알겠다. 아니면 뭐 나를 이제 중점적으로 관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상대방을 되게 관찰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모든 인간을 좀 관찰해서 뭐 좀 서로 다른 것도 있지만 같은 것도 있고, 근데 그게 다른 거지 그냥 다른 거지 뭔가 이상한 건 아니다. 뭐 이런 것도 인지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면서 인문학에 대한 중요성을 저는 아주 이 소재를 약간 찾아보면서 점점점 약간 그쪽 분야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된 것 같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재밌어. 스레드 모임만 생각해봐도 스레드라는 곳은 사실은 이제 인스타그램 X로 활성화된 어떤 SNS 채널 중에 하나고, 사실은 모르는 사람끼리 그냥 인터넷에서 만난 인터넷 친구일 뿐인 건데 결국에 이게 오프라인 모임으로 활성화가 되고, 스레드에서 커피챗이라는 용어가 활성화된 것도 어쨌든 1대1로 이 사람을 대면해서 이 사람의 인생관을 듣고 서로의 인생을 나누는 얘기들을 하는 거니까, 뭔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에 이 기술의 끝은 그런 쪽에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재밌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응용통계학의 관점에서 조금 더 확장을 해보자면, AI가 패턴을 읽는 거다라는 이제 시선이 있었고, 결국에 AI는 어떤 새로운 것을 창작해내는 거라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들을 조합하고 이런 경향성을 가진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를 탐구해서 이제 뭐랄까요, 평균 값을 가져가는, 평균치를 가져가는 이제 기술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시선들이 좀 있었어요.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결국에는 이제 인간에게는 뾰족함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AI에게는 없는 뾰족함을 내세웠을 때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가치가 될 수 있다, 이런 시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AI라고 하면은 요즘 이제 2025 이번에 CES에서도 공표했던 이제 키워드 중에 하나, 기술적인 키워드 중에 하나가 온디바이스 AI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밀접하게 핸드폰이나 뭐 태블릿이나 노트북이나 뭐 TV나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기기에 탑재된 AI,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 삶을 좀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방향으로 향상시키고 내 삶에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에서의 발전을 이제 AI로서 좀 대체를 하고자 하는 흐름이 좀 키워드였던 것 같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패턴을 읽고 정보를 이제 읽어서 수집을 한다는 그 개념을 그런 어시스턴트? 맞아요. 내 비서로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뭐 등등 검색 엔진을 이제 활성화시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이제 온디바이스에 이제 AI를 탑재를 해서 추후에는 어떤 식으로 될 거냐는 식의 어떤 분이 또 얘기를 해주신 걸 영상을 봤는데, 그 영상에서 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메일을 주고받고, 뭐 핸드폰에 카톡을 주고받고 메시지를 주고받고 하는 내용에서 뭐 엄마가 어떤 항공편에 언제 온다는 얘기가 있으면 그냥 내가 시리를 켜서 또는 AI를 켜서 엄마 오늘 몇 시에 도착하신댔지? 하면 얘가 알아서 항공편명과 그 메일과 카톡 내용들을 수집하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엄마가 뭐 비행기로는 공항에 몇 시쯤 도착한다 라는 거를 정보를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면 메일로 누군가가 뭐 이번 주 토요일에 모임하는데 올 수 있어? 뭐 오려면은 뭐 남편이랑 올 거야? 자가용 타고 올 거야? 이런 식으로 물어본 메일을 받았다고 했을 때 이 메일에 대한 답장을 할 때도 내가 굳이 일일이 뭐
답장을 쓸 필요가 없이 얘가 이제 내 패턴과 메일의 그 어투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메일의 기본적인 구조는 짜주고 내가 뭐 체크박스 남편이랑 갈 거고 자가용을 탈 거고 또는 남편이랑 이미 나눈 대화들을 통해서 그게 입력이 되어 있다면 저절로 메일에 입력되게끔 내용이. 그래서 나는 확인만 해서 보낼 수 있게끔 하는 비서들이 AI 비서들이 좀 이제 활성화될 거다. 내 패턴을 읽고 내 정보값을 이제 수집을 해서 그러니까 통계학인 거죠. 응용 통계학이면서 이제 정보 수집을 하면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AI로 뭔가 활용이 되는 이제 방향성을 좀 제시한 분들도 있었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네. 제가 본 그 영상 중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많은 걸 기억하지 않아요, 내가. 기억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왜냐면은 사실 전화번호도 이제 안 외우지, 뭐 주소도 같은 것도 잘 안 외우지, 그리고 뭐 내 일상도 사실은 외우지 않잖아요. 다 사진 찍고 나 뭐 했지 하면 약간 그렇잖아요. 우리 얘기하다 그때 뭐 어디서 뭐 한 거 같은데 우리 언제 만났지 하면 이제 핸드폰 사진첩을 뒤지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캘린더를 보고. 뇌를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갑자기 확 떠올랐고, 그거에 대해서 완전 확 떠올랐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점차 이제 엄청 발전을 한 거잖아요. 뭐 핸드폰 아이폰 쓰다 보면은 뭐 문자나 이런 거 오면 사실 뭐 날짜나 이런 게 있으면 그걸 클릭을 하면 캘린더로 바로 연계되게끔 되어 있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이미 과거에도 많이 있었는데 조금 더 자동화되는 방향으로 되게 많이 바뀌는 것이고, 근데 그런 패턴을 읽고 약간 이런 비서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어찌 나만의 비서가 생기는 것이고, 그렇지. 가전이나 뭐 이런 것들도 AI가 탑재가 되면서 일상에 굉장히 손쉬워지는 것인데, 그게 약간 이제 여기 뭐 적어준 거에 빈부격차가 있는데 그거랑 좀 연결될 수 있는 게, 사실 이런 디바이스 같은 것도 사실 요즘에 비싼 거 AI가 탑재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게 딱 막 시장에 나오기 시작했고 가격이 굉장히 비쌀 거고, 이게 이제 조금 더 대중화되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저는 이제 빈부격차로 인한 정보의 퀄리티가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옛날에는 뭐 저번 주에 잠깐 얘기했지만 경제적인 빈부격차 플러스 정보에 대한 빈부격차가 생기기 시작한다. 그리고 아마도 AI에 대한 뭐 저작권 이슈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앞으로 AI 자체도 AI 내에서도 사실 빈부격차가 생겨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보에 대한 빈부격차. 그러면 돈이 많은 사람은 더 고품질의 정보를 알고 있는 AI를 사용하게 되고, 이제 조금 돈이 없는 사람들은 조금 저가의 AI를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AI 자체에서도 빈부격차가 이제 앞으로는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되게 좀 뭐랄까 여러 가지로 빈부격차, 경제뿐 아니라 정보까지 이렇게 빈부격차가 발생하게 되면은 너무 큰 선이 생기지 않을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리고 그 관계에 있어서 더욱더 저 경제적인 거나 정보에 대해서 고퀄리티를 갖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과의 만날 수 있는 그 지점도 더 점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지금 당장 키오스크 이런 것만 봐도 노인분들과 이제 장년층에서 활용이 어려워지면서 이제 애초에 맞는 직원이 없고 기계만 딱 있는 이제 카페나 이런 거에서는 이제 주문도 못 하시고 돌아가시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그래서 불안하긴 해요. 내가 뭔가 뒤처질까봐. 저희는 코딩 세대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희 밑세대 이제 알파 세대까지 가면 코딩이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럼 걔네들은 당연하게 코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그것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기술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코딩 지도 같은 게 있다고 하면 나는 읽지도 못하는데 걔네들은 보고 이게 어떤 어플이구나 그러니까 설명이 이제 코딩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뭐 등등등이 이제 아니면 내가 어떤 기술을 뭐 사서 구매를 해가지고 집에서 활용을 한다고 했을 때 코딩을 아는 친구들은 뭐 나에게 맞게 커스터마이징을 막 코딩으로 해가지고 입력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인데 나는 코딩할 줄 모르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주어진 대로만 써야 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기술에 좀 뒤처질까봐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코딩을 좀 배워놔야 되나 라는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뭐 배우셨으니까 잘 아시잖아요. 어려워요. 일단 코딩은 하려면 그것도 약간 진짜 그 패턴이 있어요. 패턴 자체가 있어서 그걸 사실 읽을 줄만 알면은 사실 상관이 없고 그 언어들이 다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사실 영어를 좀 할 줄 알면은 대충 다 읽을 수 있어요. 약간 알고리즘에 가까운 거라서 어렵진 않지만 이제 막상 내가 하려고 하면은 조금 이제 애워야 되는 거. 그러니까 그걸 좀 빨리 하기 위해서는 단어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언어들을 조금 외우고 있어야 이렇게 쉽게 하니까 그런 게 있고 약간 이제 사실 코딩도 프론트가 있고 백엔드가 있거든요. 그죠, 프론트는 그죠.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화면에서. 네, 화면은 그래서 사실 보통은 프론트가 좀 직관적이어서 배울 때는 그게 되게 쉬운데 그러니까 좀 바로 보여지니까 내 스스로 이제 성과가 바로 보이는 거니까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또 백엔드는 그 안에 뭐 기술의 집약적인 것들이 있어서 또 거기는 또 그것만의 매력이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코딩도 그렇고 아마 뭐 GPT나 AI를 활용하는 것도 조금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 이것들이 또 교육 과정에서 쓰이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미 약간 GPT 내에서 GPT 자체 앱이 있는 거 아시죠? GPTS인가? 네. 제가 좀 챗S인가? 챗S라고 해서 거기 이제 이런 앱스토어처럼 이제 GPT도 약간 뭔가 특화되게 만들어서 약간 맞아요. 글짓기용 아니면은 뭐 논문 같은 거 자료 이렇게 찾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나눠져 있으면서 그런 거를 이제 만들어서 올리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게 되게 뭔가 고퀄리티로 만들면 그것도 만들어서 이제 돈을 주고 이제 판매를 할 수 있는 거고 약간 그런 시장으로 살짝 조금 넘어간 거죠. 그래서 되게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약간 이런 생각도 하는 거죠. 나는 계속 뭔가를 보고 습득을 하는데 나는 계속 소비 문화네? 나는 계속 왜 이렇게 소비만 할까? 나도 이런 걸 좀 만들어서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막 요즘에 들긴 하는데 갑자기 또 여기까지 가는지 모르겠네. 내 의식의 흐름은 진짜 옆으로 잘 빠져. 근데 결국에는 이제 뒤처지지 않으려면 이걸 잘 활용하는 것도 있지만 창작을 해야 되고 나만의 IP가 뭔지를 고민해봐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어찌됐든 우리의 뾰족함이 무엇이냐 이런 기술의 발전과 이제 내가 뒤처질 수밖에 없는 기술이 너무 빨리 발전하니까 가만히 있는 건 뒤처지는 거거든요.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뒤처지면 어떻게 하지 하는 불안 속에서는 이제 내가 어떤 뾰족함을 가질 수 있고 어떤 걸 만들어낼 수 있고 내 고유한 어떤 속성은 뭐고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만 뒤처지지 않을 수 있는지를 계속 고민하게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저도 이것저것 배우는 거죠 뭐. 그쵸, 맞아요. 뾰족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거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다음번에 얘기해볼까? 넌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서로가 서로에게 약간 바라보는 시선으로 너는 어떤 사람인 것 같아? 약간 그런 것도 괜찮다. 얘기해보는 거 되게 재밌을 것 같아. 재밌을 것 같아. 뾰족뾰족 얘기해가지고. 왜냐면 상대방이 바라보는 나의 시선에 따라서 이제 내가 이런 행동을 했구나. 내가 바라보지 못한 시선이니까 그거 되게 재밌을 것 같네요. 괜찮을 것 같아요. 어때요? 좋아요. 괜찮죠?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좋아요. 그거 해봅시다. 게스트를 초대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좋아요. 둘이서보다? 뭔가 한 명한테 듣는 것보다 두세 명한테 듣는 게 더 맞아요. 흥미롭지 않겠어요? 다양한 시선에서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지가 궁금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나의 뾰족함에 대한 얘기로 이제 AI에서 넘어온다고 하면 저는 사실 말을 원래 되게 세게 하는 사람이거든요. 에?
되게 직설적이고 그래서 친구들이 저를 되게 싫어하는 친구들도 많았어요. 말을 너무 세게 하고 생각 없이 내뱉어서. 근데 제가 좀 크고 나서 그런 것들을 되게 조심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좀 깨닫고 나서 사회 나와서나 대학교 와서나 내가 최대한 말도 배려해서 해야 되는구나, 배려라는 건 지능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은 저한테 말을 되게 조심조심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저를 바라본다는 얘기를 처음 듣고 되게 놀랐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력은 해왔으나 내가 실제로 그렇게 보이는가는 다른 문제니까, 그리고 제가 안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아서 노력을 했던 거니까 이제 거의 극단적으로 저를 판단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조금 신기하더라고요. 아, 내가 많이 변하긴 했구나, 습성이. 맞아요. 근데 진짜 약간 그래서 사람의 특성은 정말 변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믿어 의심치 않는. 그런데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맞아. 사실 저도 되게 말 예쁘게 하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사회에서만 그래요. 집에 가면 안 그러더라고요. 근데 진짜 집은 쉽지 않아. 가족은 진짜 쉽지 않아요. 아니 이게 가족 영상 가족 여행 간 거를 편집하는데 아니 왜 이렇게 말을 나 혼자 하고 있고 왜 이렇게 나는 화를 내고 있고 막 기분이 막 좋았다가 막 화냈다가 뭐 롤러코스터 타나? 하루에 몇 번을 롤러코스터 약간 이렇더라고요. 근데 주변에서는 내가 기복이 있지 않대요, 사람들이. 난 기복이 굉장히 있는 친구라고 생각했거든요. 기복이 있다고 생각해? 아니. 근데 이게 기복이 있는데 되게 빨리 돌아. 그러니까 어쩔 때 막 화를 그러니까 짜증이 확 밀려오는 때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막 약간 이렇게 돼. 근데 그냥 옆에서 아유 막 이렇게 약간 진정을 시켜주면 또 그래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그런 습성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게 기복처럼 안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복이 있다고 하면 되게 블랙홀 같아지거나 사람이. 그러니까 너무 막 갑자기 막 붕붕 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거나 이런 게 뭔가 시간이 지속이 돼야 그 캐릭터로 받아들여지는 거잖아요. 근데 찍고 그냥 바로 내려오니까 약간 있었나?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냥 잠깐 짜증났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기복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죠. 게스트를 누굴 초대하지? 이게 재밌겠는데요? 재밌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대신 이제 좀 우리를 잘 아는 사람이어야 돼. 그리고 약간 몇 가지를 정해가지고 좀 키워드를? 이 사람의 어떤 면 뭐 이런 식으로 좀 정리해가지고 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서 잘 아는 사람? 나의 뾰족함을 어찌됐든 찾는 게 오늘의 뭔가 결론이 됐네요. 네, 그래서 뭔가 상대방한테 듣고 싶은 나에 대해서 좀 둘이 정리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리해가지고 이제 조금 작성한 다음에 만나는 게 좋지 않을까. 스스로가 생각하는 나에 대해서. 아니요. 그러니까 내가 타인한테 물어보고 싶은 나에 대해서 너도 그런 게 있을 거고 저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거를 합쳐가지고 약간 질문지 형식으로 해서 서로 해서 그거를 상대방에 대한 걸 채워오면 되는 거죠. 아니면 상대방에 대한 걸 생각해와서 그냥 그 질문에 대한 얘기를 하면 되는 거고. 좋아요. 게스트 누굴 초대해볼까요? 일단 끊을까?